네, 정치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김성태 대표님,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최근 한 방송에 반창고를 붙이고 출연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새벽에 이마 부상을 당해서 응급실에 가려고 22군데를 전화했는데 안 받아줬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의료 체계가 무너지면 정권이 무너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는데 의대 증원으로 촉발된 의료 대란 문제를 지적한 거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뭐 인지도나 지명도 측면에서 대한민국 국민은 모르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네. 뭐 저런 어르신이 사실상 넘어져 가지고 이마를 깨 가지고 그렇게 빨리 꺼매야 되는데 꺼맬 병원조차 확보하지 못해서 그렇게 한동안 그냥 이렇게 돌아다녔대. 정말 참 참담한 뉴스죠. 그런 측면에서 김종인 위원장의 저런 입장은 저희 정부나 또 국민의힘 집권당 측면에서는 참 상당히 뼈아프게 들어야 될 한 대목입니다. 네. 이걸 그냥 뭐 우리가 쉽게 흘려드리고 뭐 김종인 위원장 그건 개인적인 문제다 이렇게 볼 문제는 결코 아니죠. 네. 김영주 전 의원님, 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또 유승민 전 의원이 최근 회국불능 상태에 빠진 의료 시스템 붕괴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결제 해지를 요구한 건데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지적일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구조적으로 벌써 이제 8월 말 되면은 이 후반기에 전공의 또 학교 의대생 모집을 못하게 되는 어떤 실패하게 되는 거고, 그럼 그 내년까지 그 여파가 미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부는 뭐 지방 의료진을 중앙에 올린다고 하지만 사실은 균형 발전 차원에서 또 지역 의료 차원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또 그게 벌써 이제 3월 달부터 시작했는데 제가 듣기로도 만약 대통령께서 원론적인 의미에서의 숫자 고집만 없었으면 일정 정도 합의가 될 수 있는 시점도 여럿 있었다고 얘기했거든요. 네. 지금 현재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의료 정원은커녕 오히려 더 줄어드는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어떤 면에는 제로 베이스에서 같이 한번 말하자면 협상 파트너를 바꿔가면서라도 만나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지금 이제 의사 쪽 단체 그다음에 정부와 이렇게 대립이 심해진 상황에서 지금 해결점을 못 잡고 있으면 국회가 좀 나설 필요가 있을 텐데.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는 사실상 이게 뭐 노사 문제나 뭐 이런 경영계와 노동계의 갈등, 뭐 대립 이런 것만 사회적 이슈 분쟁으로 볼 수 없는 거예요. 네. 뭐 이 의대 정원과 관련한 이런 의료 분쟁 문제도 사회적 대타협 차원에서 늦었지만은 지금이라도 네. 크게 국민 대통합적인 차원에서라도 이 문제는 정치권이 접근해서라도 물꼬를 그리고 출구를 찾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보건복지부 정부 입장에서도 오랜 이제 수건인 의대 정원 문제를 이제 이걸 반드시 언제 어느 정부든 해결은 해야 됩니다. 오죽하면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도 정권 초기에 450명 의대 정원을 위해서 그렇게 뭐 날씨게 밀어붙였지만은 결국은 덮어버렸죠. 네. 뭐 그런 문제를 윤석열 지금 정부 입장에서도 지금 얼마나 힘들게 이걸 지금 버티면서까지 이 오랜 지금 현재 국민적 수건을 해결해 보고자 하는 정권적인 차원에서의 의지는 이제 국민들이 다 납득하고 이해돼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걸 의료 시스템 자체가 붕괴돼 버리면서 좀 전에 김종인 위원장 사실상 넘어져서 이마를 꺼매야 되는 이런 환자 정도도 벌써 얼마나 병원을 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면은 응급 환자 같은 경우는 정말 심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상당히 심각한 상황.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행식과 의전, 뭐 방식, 절차, 과정, 뭐 다 접어두고라도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서라도 이 문제 해결해야죠. 그 지금 한동훈 이재명 대표 회담이 예정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대표 그러면 복잡한 이거저거 형식 뭐 생중계니 주제 이걸 할 게 아니라 이게 의료 대란 이 문제를 좀 풀 수 있는 그런 장이 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근데 문제는
한 대표가 뭐 용산 대통령실을 설득해야 되는 과제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게 집권당 대표는 사실상 그 운명적 한계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이재명 대표와 한동혁 당 대표가 새로운 당 대표끼리 한번 뭐 지난 1년 동안 보여줄 만큼 보여준 이 천박한 정치를 청산하고 협치로 이제 가야 된다는 그런 큰 울림 공감을 만들어내는데 일정 부분 뭐 서로 의지가 확인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뭐 행식과 절차, 방법 이거 없이 진짜 흉금 없이 대타협할 수 있는 그런 정치력을 보여야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는 오너이면서 CEO예요. 그렇지만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집권당의 그냥 CEO입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참 어려운 한계가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지금 이제 이 의대 정원 문제 이런 문제도 지금 이제 사전에 대통령실과 일정 부분 조율해서라도 앞으로 이재명 대표와 당 대표 회담에서 좀 큰 가닥을 잡아내면 이것도 정치의 영역이죠. 대통령실도 좀 부담을 덜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여야 대표회담 하긴 하겠죠. 네. 그런데 방금 전 말씀하셨듯이 뭔가 내용을 끌어내야 될 텐데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지금 여러 현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방금 두 분 말씀하신 의료 대란 문제, 과연 이걸 어떻게 풀 수 있느냐? 문제는 그 서로 이제 바라보는 주요 시사점이 다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말씀하셨듯이 대통령실에 대해서 그럼 뭐 어떻게 설득해 올 것이냐 이런 네. 과제 등이 있는데 네. 잘 될 것 같습니까? 그래서 뭐 지금 현재 그 꼭 좋은 소식만 있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가장 복병이 아마 특검안을 갖고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상당히 어려워질 겁니다. 네. 뻔히 알다시피 한동훈 대표가 말은 제3안을 했지만 당내 사정으로 보면 그게 쉽지 않아요. 네. 이제 또 훨씬 민주당이 낸 법안 자체가 더 한 발 더 나간 간격이 있는 법안이었기 때문에 민주당이 오히려 차라리 두 번째 지난번에 부결된 법안을 갖고 통과를 안 시키고 한 대표에게 안을 갖고 오라 이렇게 했으면 훨씬 나았을 뻔했다는 생각이 있는데요. 우선은 뭐 그 얘기를 전에 의료 대한 문제만 하더라도 지난번에 우리 철도 파업대를 한번 반면교체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때는 우리가 국회 안에다가 철도 산업 발전 특위를 넣었거든요. 그때 그 국토교통이 네, 있었어요. 네, 네. 이번에도 보건복지 안에 여러 의료계의 의료개혁과 의료산업 발전 특위를 열어서 그 부분에 대통령에게 한동훈 대표가 양해를 구해서 정권을 국회에다 달라 이렇게 해서 말하자면 보건복지 내에서 장기적으로 이런 부분도 실제로 제가 듣기로도 한 300명 전후에 그 정원하는 것은 의료계에서도 다 콘센서스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굳이 뭐 합리적이도 않은 숫자 2,000명을 가지고 끝까지 이걸 갖고 논의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면 양당이 합의할 수 있도록 해가고 그러면서 하나하나를 풀어가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점차 지금 꼬여 있는 학생들도 못 받아가지고 지방까지 또 소멸하는 그런 부분에까지는 벗어날 수 있다는 거고 그런 또 하나는 오늘 뭐 뒷부분에 부동산 부분 다룹니다만은 종부세라든지 검투세라든지 진짜 민생과 관련된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대표는 이기 체제를 마치면서 굉장히 실용적인 중도 확장 전략을 피고 있기 때문에 네. 타이밍상 나쁘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특히 대통령실도 한동훈 대표와의 여러 가지 어떤 그 있지 않던 갈등을 잠재우려면 조금 의료 대란 문제라든지 검투세 부분이나 민생 부분에 있어서 정권을 좀 국회에 주는 뭐 그런 좀 대타협안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럼 한 대표가 만약에 여야 이제 대표회담을 할 경우에 용산 대통령실과 의제 조율을 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께서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지금 자가 격리를 네. 하고 있습니다만은 실무적으로 또 뭐 새로운 당 대표끼리 협치 전국을 위한 그런 머리를 맞대는 부분은 이건 상당히 바람직한 현상이에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깨져서는 안 됩니다. 네. 반드시 성사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여야 간에 실무적으로 당대표 회담을 위한 그런 물밑 접촉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동훈 집권당 대표가 집권당의 면모를 국민들에게 신뢰를 갖추면서 세우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국정 운영에 지금 현재 낱마처럼 얽혀 있는 이런 해난들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이제 당정 협의를 통해서 교감을 만들어내고 그걸 이제 앞으로 당 대표 회담에서 일정 부분 정치는 주고받아야 됩니다. 네. 지금 현재 정치가 절대 이 정책을 너무 오래 듣고 있으면요. 그 국가 국민은 불행해집니다. 지금 김 대표께서 오래전부터 강조를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정치가 정책을 듣고 있는 이 현상 1년 넘게 되고 있고. 그걸 풀어가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도 국민들에게 정책이 보이게 하려면은 이 낱마처럼 얽힌 정치를 갖다가 공헌을 해야죠. 네, 관건은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와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의 이 신뢰 내지는 서로 소통 문제 아니겠습니까? 김영주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어떻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지금 뭐 어쨌든 종합적으로는 잘 안 되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대통령께 드리는 고언은 대통령이 뭐 우리가 중임제 국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대통령이 되셨고 이제 3년째를 하면서 여야 대표를 같이 함께 어우르면서 자기가 하고자 했던 말하자면 국정 철학을 실현할 수 있도록 그러려면 대문을 열어주고 네. 또 좋든 싫든 간에 여당 대표과의 한 방향 정리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조금 통 크게 여당 대표가 말하자면 운신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것이 저는 좋다고 봅니다. 김 대표님,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시 한동훈 대표와 당권을 놓고 경쟁했던 나경원 의원이 외국인 최저임금 차등 적용, 또 이승만 기념관 건립 보수 결집 의제를 가지고 연일 좀 보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예. 한동훈 대표와 좀 뭐 대립각을 세우려는 의도일까요? 아니면 어떤 배경으로 봐야 합니까? 나경원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진급 지면제 입장과 그리고 이제 뭐 어찌 보면은 반노동적인 뭐 그런 목소리에 비판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기업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하고 또 이제 나름 또 보수의 결집을 위해서 상당한 정치적 행보를 지금 보이는 그 자체는 저걸 한동훈 당대표하고의 대립각을 씌워서 윤석열 뭐 대통령에게 인정받기 위한 어떤 그런 정치적 뭐 행위라기보다는 네. 뭐 제가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이제 나경원 대표 입장에서도 지금 당 대표 선거 뭐 곧 있을 것도 아니고 이제 앞으로 남은 것은 지방 정부 선거가 있죠. 네. 뭐 그런 측면에서 서울시장 향후 서울시장을 내다보고 네. 막 그런 폭넓은 뭐 정치 행위를 지금부터 이제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지. 이걸 지금 나경원 대표 전 대표 입장에서 한동훈 대표하고 지금 뭐 지난 경선이 앙금이 남아가지고 뭐 대립각을 씌워서 자신이 뭐 덕을 볼 일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거는 올곧이 자기 다음 정치를 위한 스텝입니다. 네.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 취임 이제 한 달째를 맞아서 격차 해소를 주요 정치 목표로 삼겠다라고 천명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중도층 공략하겠다 이런 의미로 이해가 되는데 방향을 잘 잡았다고 보십니까? 사실은 뭐 지금 보니까 중도층에 대한 지향도 있고 그 내용을 더 들어가면 청년층을 타겟팅하고 있고 네. 또 본인이 얘기했다시피 지구당 의원의 보는과 같은 새로운 서진 정책을 하기 위해서 인재 육성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얽혀 있다고 보는데 저는 이제 어디서 걸리냐 하면은 실제적으로 보면 그 여당이 갖고 있는 격차 해소 체계는 조세 정책도 들어갑니다. 어찌 보면은 이제 풍부한 국가의 재원으로서의 뭐 다는 아니겠습니다만은 민주당처럼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일정 정도 풀어가는 이제 그런 게 있는데 문제는 계속 그 대통령과 여당이 감세 정책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네. 뭐 감세를 떠나서 작년부터 세수가 안 거뒀습니다. 300여 100조. 네, 뭐 올해도 그게 적자니 그런 예상되거든요. 얘기죠. 네.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격차를 해소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격차 해소에 대한 진정성 있는 여당 대표의 주장이 말하자면 우리에게 받아들여지려면 지금 현재 그 세수의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은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확보해서 격차 해소를 위해서 쓰겠다는 그 다음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네. 그 얘기들이 아직까지
가수화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저희들은 깜짝 놀랐어요. 네. 그러니까 뭐 이 방송에도 지지난 주가 나온 민주연구원의 그 이한주 네, 정지 이한주 원장 같은 원장 아마 통해서. 그런 분들이 이재명 대표의 정책진 브레인인데 사실상 종부선이 검투세 이런 거는 보수의 영역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상속세 완화는 발표했잖아요. 그러니까 상속세까지 이렇게 이게 상당히 중도 뭐 그리고 실용적 그런 뭐 이미 차기 대선을 위한 이 정치적 이재명 대표가 그 지평을 방향성을 넓혀나가는 제시를 했죠. 그런 거죠. 네. 그런 저런 측면에서 저는 우리 지금 현재 국민의힘 보수 정당도 크게 심기일전해야 된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뭐 이런 사회적 이슈를 민주당 전유물로 그대로 방치해다가는 앞으로 그럼 보수의 영역은 뭐냐? 영남권만 가지고 선거 치른다 이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좀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 소수 그런 뭐 좀 사회적 약자 그룹들을 아우르고 챙겨나가는 그런 정책, 그런 정책으로 지금 정치가 정책을 듣고 있는 이 현상을 걷어내야만이 네. 뭐 그래도 정부가 제대로 작동이 되는 거죠. 김민석 민주당 수석 최고위원이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서 당대표 1호 공약도 안 지키는 게 새 정치인가라고 비판했는데 뭐 민주당 내일까지 최혜병 특검 법안을 갖고 오라 이런 압박인데 관련한 얘기입니다. 네. 한 대표 어떤 선택을 할 것으로 보세요? 글쎄요, 나름대로는 이것을 하려고 노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일까지 가는 거는 힘들고요. 또 실질적으로 저는 오히려 뭐 물론 한 대표는 이것을 지키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만은 현실적으로 국민의힘 안에서 뭐 그 안이 아무리 좋든 간에 최상병 관련된 특검법이 당론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매우 적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를 사실은 지난번 두 번째 법안에 대하여 또 세 번째 법안 나올 때 사실은 과감히 창피함에도 불구하고 최상병 특검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개입하지 않겠다. 너무 민주당의 지금 안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든지 어쨌든 일정 정도 거리두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실기를 하고 있지 않느냐. 본인 스스로는 그런 장피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정치인으로서 책임을 진다고는 하나 실제로 당 안에서 과연 저런 말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어떤 방도가 있을까 난망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김성태 전 대표님,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한동훈 대표가 의원 수가 부족해서 특검 발의를 못하는 거라면 개혁신당 의원을 꺼주겠다. 뭐 상당히 약간 좀 비아냥거리는 그런 그렇죠. 스모죠. 스모를 네. 당하는데. 민주당은 어쨌든 간에 이런저런 조건을 받아들이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 피해가는 것도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 그러니까 지난 뭐 전당대회를 통해 가지고 네. 대국민 뭐 그런 천명을 통해서 이 최상병 특검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민적 바람을 뭐 자기가 집권당 대표지만은 이거는 반드시 실천하겠다는 그런 대국민 약속을 한 부분이죠. 뭐 이 부분이 어찌 보면은 이제 한동훈 지금 대표 입장에서도 정치를 한 지 얼마 안 됩니다. 네. 작년 12월달에 비대위원장 뭐 이렇게 선출되고 그렇게 하고 뭐 지난 4월 총선 치르고 지금 8월이에요. 그러니까 불과 정치는 8개월 한 거죠. 8개월, 8개월 했기 때문에 그 지금 현재 최상병 특검법 이념 문제도 지금 현재 대통령실과 일정 부분 그걸 본인이 지난 전당대회 약속을 지키려면은 이거는 집권당하고 대통령실하고 이 당정 관계가 쉽게 말하면 이 파국으로 갈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그런 요소가 돼 있죠. 네. 뭐 그럼 또 이 영역도 한동훈 대표는 지금 현재 배치를 달고 있는 지금 현역이 은 당 대표가 아니에요. 원외죠. 원외 당 대표에 절대적 한계가 있습니다. 저도 원내 대표를 할 때 당시 홍준표 대표는 원외 당 대표인데 그렇게 문재인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통해서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풀고 싶고 이랬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전혀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그걸 결국은 이제 물꼬를 푸는 것은 제가 그때 예야정 상설 협의체를 만들면서 제가 문재인 대통령에 강력하게 항의했죠. 네. 이렇게 대화 타협하자 그래서 왜 집권 제1야당 대표를 안 만나주냐.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건데 제가 이제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도 상당히 뭐 의지와 또 뭐
자기가 새로운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국민적 바람이 야당의 주로 주장이지만은 이 최상병 특검법은 우리가 언젠가는 극복해야 될 문제다 했지만은 현실적으로는 이거는 특검법은 네. 또 추경호 원내대표가 은총회 총의를 묶어서 이 특검법을 발의할 것이냐 말 것이냐 판단할 영역이기 때문에 네. 산 넘어서 산 넘어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조금 시간이 저는 걸릴 수밖에 없다고 보여요. 김영주 전 의원님, 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새 지도부가 확정됐습니다. 단일 지도체제 굳건히 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기도 했는데 한편에서는 김동연 경기지사, 김부겸 전 총리 등 이른바 비명계의 움직임을 주목합니다. 이번 8.15 때 복권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거론이 되고 있고요. 이번 전당대회를 보면 이 대표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거든요. 이 같은 움직임이 친명계 견제의 축이 될 수 있을까요? 뭐 기본적으로는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전당대회 때 잘 살펴보면 호남의 투표율이 굉장히 낮았다라고 하는 부분도 굉장히 이 대표 입장에서 가슴 아픈 부분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외형적으로는 80% 중반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실제 투표율이 30%에 그쳤다라고 하는 것은 호남 전반에 있는 냉랭한 기류가 어차피 있고요. 또 그 네. 전제에서 올 10월 전으로 예상되는 어떤 그 선고들 있지 않습니까? 사법 리스크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김부겸 총리의 문제라든지 또 김경수 지사의 문제는 현재 이재명 체제가 공고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사법 리스크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이재명 체제가 다음 대선을 치를 수 없었을 때 대안으로서 대체제로서의 어떤 그 대안들을 잠재력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는 의미가 있고요. 네. 또 지금 이제 미국의 민주당만 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나왔으면 트럼프한테 질 수 있었는데 오히려 뭐 개인적인 토론의 어려움 또 실질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후보를 교체함으로써 오히려 이기는 형태 뭐 최종적으로 이길지 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새로운 역동성을 가진다 중도 확장이 되는 부분은 아마 우리가 한번 민주당 입장에서 살펴볼 만한 부분이다 그렇게 네. 보여집니다. 김 대표님, 이원석 검찰총장이 중앙지검이 무혐의로 결론 내린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심의위원회에 직권 상정했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뿐만 아니라 알선수재가 성립되는지 여부도 판단을 요청했는데요. 어떤 배경으로 이해하세요? 저는 이현석 검찰총장이 불과 뭐 이제 임기 20일도 채 남지 네, 않은 임기가 다 됐죠. 다 됐죠. 이걸 본인이 그렇게 국민들 앞에 뭐 대원칙 법 앞에 뭐 평등하다 그리고 수사에 성역 없다 뭐 여러 입장을 참 강고한 입장을 밝혔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자기가 검찰의 검사 조직의 뭐 수장으로서 이걸 좀 진작에 그러면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이 수사를 했다 그러면은 이 수사 내용을 빨리 그 정리를 하고 그리고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이걸 다시 한 번 더 검토가 이루어져서 네. 완벽하게 공정과 상식적으로도 이 문제는 한마디로 정치적으로는 문제가 됐지만은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사안이다. 이렇게 좀 밝혀나가면 참 좋았는데 이걸 본인이 너무 시간을 끌었어요. 그리고 본인 퇴임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 이걸 또 수사심의위원회 직권상정으로 넘겨가지고 이게 뭐 청탁금지법이나 또 알선수재까지 또 되는지 한번 또 막 이렇게 외부 심사위원들에게 네. 뭐 이걸 한번 좀 분석해달라, 검토해달라 이런 것은 좀 모양새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본인은 어찌 보면은 검찰총장으로서 나는 검찰 조직을 위하고 나는 검찰을 위해서 내 할 일은 다 했다. 네. 이런 처신으로 볼 수 있죠. 이 결과는 뭐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네. 겁니다. 김형주 전 의원님, 새로운 혐의를 추가한 걸 두고서 여러 해석이 나옵니다. 이 청탁금지법과 달리 알선수재는 다른 시각으로 봐야 한다. 이런 뭐 법조계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뭐 기본적으로 보면 이 알선수재나 변호사법이 자연스럽고 같은 법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냥 단순한 어떤 아무 의제 없는 만남은 아니었다. 어떤 요구가 있었고 요구에 일정 정도 답을 했다는 혐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김 대표님,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한 지 어제로 1년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1년 동안 우리 수산물과 해역에서 기준치를 넘는 방사능이 검출된 게 없다는 점을 들어서 지금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대통령실과 여당은 야권이 괴담 선동을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가온병 괴담 다음에 제일 큰 이게 후쿠시마 괴담이거든요. 원전 괴담. 그러면 이미 1년 전에 민주당에서 이게 장애 집회까지 그리고 정치적으로 여러 지금 뭐 입장을 발표한 그 과정 속에서 국민을 선전선동한 그런 행위들에 대해서 이게 현실적으로 자기네들이 주장한 내용들이 원전 오염수가 한국 해역에 흘러 들어오지 않았고 어떠한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고 그런 상황이라면은 그때는 바로 그럴 것처럼 이야기했거든. 지금 와서 네. 6년 이후나 이 문제를 우리가 지금 우려하고 그때 그 목소리를 낸 거다. 그걸 정치 야당에서 그런 목소리도 못 내냐 이런 입장인데 그로 인해서 국가 재정이 건 1조 5천억 가까이 지금 소요가 됐지 않습니까? 이 괴담 때문에. 그렇다면은 책임 정당인 민주당 입장에서 지금이라도 대국민 사과를 통해서 후쿠시마 원전 그 방류에 대한 오염수 문제는 우리가 정치적으로 너무 선전선동했고 너무 국민들에게 불안을 조장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데 좀 잘못이 있다 이렇게 네. 사과하고 네. 그렇게 하고 니들도 정부나 국민의힘 니들도 이런 문제 해라. 이러면은 정치가 네. 한 단계 발전해요. 근데 근데 야권과 그때는 그랬고 앞으로 6년 후를 내다보고 우리가 이러는 거다. 이건 안 맞죠. 근데 야권과 시민사회단체는 아니 핵 오염수를 자체 처리가 가능한데 이거를 비용 문제를 들어서 바다에 흘려보내는 자체 이것을 정부가 지적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 최소 30년 이상 오염수가 방류되면서 장기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 1년 지나고서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부가 일본 대변인 역할을 자처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잖아요. 뭐 그렇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한 부분이니까요. 또 먹거리와 관련된 부분이고 다만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지나치게 그야말로 뭐 그런 그 예산으로 인해서 사실은 파묻는 것보다 바다에 흘리는 게 안전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작년에 했던 이야기는 너무 과잉히 했던 국민을 선동했다는 것은 좀 반성할 지점이 있다. 그러나 어쨌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부분은 뭐 야당의 역할, 여당의 역할 뭐 할 것 없이 다 열심히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